이제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자본주의 체제예요. 네네네. 이게 중앙에서 네. 딱 틀어앉아가지고 네. 돈의 가격을 정한다. 이거는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예. 네, 맞아요. 자기네가 결정하고 싶은 아니, 거니까. 미국 은행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뭐 오히려 더 멀리 간 거니까. 네네. 그럼 우리나라라도 어떤 위기를 조금 빨리 커버링하기 위해서 뭐 BIS 비율을 올린다던가 조금이라도 아주 얇게라도 조금씩 네,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위험 자산, 위험 가중치도 네. 좀 이렇게 조금 더 현실화 한다던가. 네. 우리나라 제가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정부에서 펌프질을 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코로나 때 그 은행에 대한 위험 가중 자산 비율이 네. 35% 하던 걸 15% 낮춰놨더군요. 즉 그러니까 저 부동산을 대출할 수 있는 양을 2배 이상 늘려준 네.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네. 아니 그럼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됐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요? 무조건 오르는 거지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에 90년대 네. 그 연준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그전엔 통화량을 관리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통화량이라는 게 결국 은행 예금이 주가 되는 거고 네. 은행 예금이 대출을 통해서 그냥 없는 저축을 만들어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화를 계속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통화량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은행 대출 총량을 규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중심으로 옮겨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일단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 금리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자본주의 체제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 앞에 있는 저희 생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걸 우리가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위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중앙은행 아니, 기준금리라는 제도로. 이게 중앙에서 네. 딱 틀어앉아 가지고 네. 돈의 가격을 정한다. 이거는 사회주의 시스템이에요. 사회주의 시스템이죠. 예. 네, 맞아요. 자기네가 결정하고 싶은 아니, 거니까. 정말 이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어떻게 그런 체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어요. 지금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어쨌거나 그때 이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중심으로 간다 그랬더니 네.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 중앙은행은 우리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학문에도 굉장히 사대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어. 거의 무작정 따라가는 게 있어요. 네네네. 어느 날 뭐 논것 없이 그냥 금리 중심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네네네. 통화량 손놔버렸어요. 그 뒤로 통화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 최근 몇 년간은 미국 통화량 늘어난 것보다 우리나라 통화량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이만큼 네, 약세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환율도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되는 데는 통화량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네. 통화량에 대해서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별 중앙은행에서 물론 이제 중앙은행이 은행의 이제 감독권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단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저는 미국하고 다른 접근도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네. 자,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면 무조건 타겟금리를 유지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대출을 많이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준율이 부족해지잖아요. 네네. 그럼 지준을 더 쌓아야 되는데 네. 대출을 많이 늘리는데 지준은 그대로인데 대출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준이 부족해지니까 목표금리가 높아져요. 네네네. 그럼 목표금리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은행이 지준을 늘려주는 거예요. 대출을 할 수 있는 근원 돈을 더 준다는 더 얘기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중앙은행이 질질 따라다니면서 은행의 대출을 계속 펌프질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리 타겟팅이 이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통화량 늘려라. 네. 이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은행도 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뭐 미국이 금리 중심으로 간다고 우리도 뭐 금리 중심 하나만 물론 뭐 금리 전 세계가 금리 중심이니까 네. 그걸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 금리 플러스 통화량 타겟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지준 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 관리라는 네. 측면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GDP 부채 비율하면 보통 사실 부채 총량은 무지무지하게 늘어났고 네. 요즘도 계속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끝없이 늘어나고 끝없이 있죠. 부채가 늘어나는데도 제가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가계 부채가 110%였는데 네. 요즘에 97%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저는 현장의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가계부채 저렇게 해주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지. 자영업자는 완전히 다 죽은 거야. 아니, 왜냐면 다 주변에서 빚 갚느라고 월급쟁이가 사실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빚 갚으면 네. 쓸 돈 한 개도 없거든요. 성장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완전히 다 함몰시키는 건데 부채 비율이 105%, 107%에서 뭐 97% 떨어져서 안정적이다? 제가 보기엔 부채 총량은 늘어서 우리가 월급이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 한 네. 쓸 돈 없어갖고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부채가 많아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음, 너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늘어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하여튼 최대한 방지하려고 네, 모든 주체가 움직이게 돼요. 네. 그 자산 가격을 붐업하려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야지. 그것도 있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있잖아요. 네, 자,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죠? 근데 주가가 오른다는 말은 주주한테 기속되는 몫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기업이 음, 이익을 얻으면은 음, 얻게 되면은 그걸 이제 네 가지 주체가 나눠 갖게 됩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는 근로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갖고 가요. 네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채권자들이 이자를 갖고 가죠. 그렇죠. 나머지가 주주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주 몫을 늘리려면은 음, 정부한테 내는 세금 고정돼 있어요. 못 바꿔요. 네네. 그다음에 대출 이자도 고정돼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근로자한테 돌아갈 음, 몫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급격하게 AI도 빨리 도입하고 자동화시키고 가장 저렴한 원가를 찾아서 소싱을 글로벌리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그 전체 근로자 몫을 줄이고 전체 주주 몫을 늘릴 슈퍼맨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네. 일반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올라가지 못하거나 네. 심지어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고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음,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산 양극화도 음, 벌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자산시장 그러니까 양극화 불평등 측면에서 이런 일 두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가 있고 실물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지고 있으니까 네.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 여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네. 뭐 고용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대출이 안 돼요. 네. 좀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입니까? 100의 부가치를 갖고 있는 생산물을 투입해 가지고 70밖에 못 만든 애들이 좀비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한 40% 가까이가 좀비 기업이에요. 아. 경제를 성장률을 계속 깔아먹는 애들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비 기업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산 파트에서 기업들이 부가치를 창출 못해요. 예. 성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가게가 소비를 못해요. 네. 또 성장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계속 바닥이는데 자산 가격만 끝없이 오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바닥이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이 소득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신에 음.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심해지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갈등만 더 심해지는 거. 갈등이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네. 극단주의 세력들이 다 네. 집권을 하고 있어요. 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 지형이 굉장히 불안정해져 가지고 그런 위기에도 더 먼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산주의 출현이 도금 시대를 깔고 있는 거네요. 공산주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그 영국이 그 당시에 뭐 베브리지 개혁 이렇게 하면서 네. 연금 개혁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체제를 복지 제도를 어마어마하게 도입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화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돈 있던 사람들이. 네네네. 최근에 미국에도 그런 부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거, 뭐 아마존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 기본소득도 이야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속세 음. 폐지하면 안 된다. 네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선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네. 이게 위기감- 체제가 무너지면 음. 자기들이 있는 걸 완전히 다 뺏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네. 예. 네. 그다음에 히틀러가 집권한 계기도 음. 아시잖아요. 네. 그 전에 뭐 음. 히틀러는 거의 한 2% 정도 네네네. 지지율밖에 못 받는 듣보잡이셨죠. 예, 듣보잡. 듣보잡이었는데 네.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뭐 네. 표를 다 끌고 간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네, 것들이 네, 이제 바탕이 예, 되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대공황 오면서 네. 독일이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긴밀히 연계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 히틀러는 말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똑같은 말하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사람들이 얘 쳐다도 안 보다가 네. 갑자기 얘를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 맘다니도 똑같습니다. 네. 맘다니 처음에 지지율이 1%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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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순식간에 50% 이상 받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료를 전혀 그냥 강제해서 못 올리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당황스럽긴 하죠. 예. 모든 뭐 공영버스 무료고 네. 뭐 그 교육도 무료고 네, 네, 네. 예.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네. 시장 원리에도 안 맞는 거고요. 결국 여러 하향 가지 부작- 평준화될 가능성도 매우 네,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본인이 사회주의자라고 네. 했으니까요. 네. 네,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적어도 통화 체제, 금융 체제에서는 모두가 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인데 네. 금융은 사회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중앙에서 네. 몇몇 물론 이제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 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 다 리스펙트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가격을 결정을 합니까? 네. 이거 사회주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중앙에서 결정하려 그러면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소수의 몇 분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샤워실의 바보처럼 그렇게 네. 되는 거고 지금은 계속 자산 시장에 그냥 캡처돼서 끌려가고 있는 그 용기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 이해관계가 걸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정치인들도 주식 다 갖고 있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요 핵심 공무원들이 핵심 지역에 부동산을 다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네, 네. 더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거기다 이제 뭐 유권자들도 네. 워낙 자산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네.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 그렇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그렇죠.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401k가 압도적으로 주식시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부채가 늘어나도 주식시장에 올라가면 해피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단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BIS 비율도 올리고 그래서 대출도 내리면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없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누군가 결단은 해야 예, 되는데 예. 결단을 하면 일본의 민주당은 정권 바로 뺏길 근데 거고. 그 결단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요즘 보시면 네. 우든 좌든 음. 모두가 정부 지출 늘리는 쪽이에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왔는데 네. 이제 민간 부채가 늘다 보니까 양극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 그 근본은 결국은 민간 부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막는 근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안 건드리고 이제 결과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양극화 벌어졌으니까. 음. 그 결국은 뭡니까?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네. 재정 투입하면 또 정부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는 네. 겁니다. 옛날에는 민간 부채에 늘어나는 후유증을 재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지금 정부 부채도 거의 이제 네. 뭐 주요 선진국 한계에 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지속 가능한 상황은 좀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 많이 걷는 수밖에 없네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나마 그게 해결점이네. 근데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은 결국 이제 중산층이 네.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극소수 부자들 돈은 많지만 네. 그 사람 세금 걷어봤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예, 중산층이 폭넓게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게 줄고 있으니까 네. 그게 어렵습니다. 아. 예. 어찌되었건 한국은 자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게 우리의 어떤 위기를 좀 지연시키거나 남들보다 덜 당하거나. 예, 그래서 저는 그 은행 제도를 일단 부분 준비 제도 네. 없는 저축을 만들어서 부채를 뭐 필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이제 바꿔서 뭐 기존에 늘어난 부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부채가 더 이상 음. 가파르게
그 실물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스탑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예.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분 준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네. 대출 증가율을 어느 정도 통제를 저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이게 절대로 무슨 사회주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부분 준비 제도라는 것 자체가 불법인 제도예요. 네. 없는 저축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겠다는 게 대출 총량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은퇴를 하셔서 그러는데 옛날에 실제 통화량을 다 관리를 했어요. 네. 그런 부작용 때문에. 네. 그래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게 절대로 무슨 뭐 반시장적인 거 아닙니다. 네, 네. 현대은행 제도가 반시장적인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네. 예, 그렇다는 거고 아. 그다음에 그 대출 쪽에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재정인데 네. 재정 부분은 실물 소득이 안 늘어나잖아요. 음. 앞으로 소득세는 지금이 저는 피크라고 생각해요. 아. 소득세는 계속 이제 줄다. 줄을 경제 활동 인구가 주니까요. 네. 예, 예. 그다음에 그러네요. 경제 성장을 하면은 가파르게 성장하면 소득세가 늘어나겠지만 네.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득세는 지금 피크고 결국은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도 늘어난 재정을 조정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네. 부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소득세만으로는 커버가 안 될 거고 네. 자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네. 활동세 아닙니까? 네, 활동세. 그렇습니다. 활동에 대한 네. 돈을 붙이는 건데 활동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붙이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약간 덜 활동하는 거에서 번 세금을 좀 걷는 네, 게 사회적으로는 밸런스가 맞는. 그게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그 소득세보다는 네. 재산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네.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거는 재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토지, 뭐 부동산, 뭐 공장 이런 게 다 자본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재산인데 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경제 활동에 유익하게 쓰면은 네.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예. 가장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그 자본재 재산으로부터 가장 많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점유하는 게 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거꾸로죠. 거꾸로죠. 네. 예. 젊은이들이 재산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젊은 이들이 그 소득을 충분히 창출하면서 그 도심일수록 높은 소득세를 보유세를 줘서 줘서 그렇죠. 외부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근데 먼저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 도심 한복판에 영원히 못 살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네, 맞네.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젊은 애들이 직주 근접해야죠. 그럼요. 코와 도시만 비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공급입니다. 네. 새로 짓는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땅 공급이 없다고 계속 저 외곽에 백날 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두 분이 맞는 말이네. 소득이 많으면 세금 내는 거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세에다 다 때려가지고 제가 한때 소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제 소득을 세금 낸 거를 감안해 네. 보니까 네. 저 정도 세금 내려면 집으로 환산하니까 200억짜리 집에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저는 서울에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서울에 오면 아마 반지하에 살아야 될지 네. 몰라요. 근데 우와 내 세금 내는 거는 200억짜리 집 사고 똑같네.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양보라기보다는 그게 시장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토지는 특수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도심의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장 유용하게 생산성 높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네. 소유권을 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거기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자본재거든요. 네네. 일종의. 네. 그러니까 기업만 자본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 자본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자본재를 다 깔고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 소득도 없는 분들한테 재산세 정상화하겠다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요.
잘못된 거죠.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신보성 의원님하고 아주 어떤 경제 근원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책 부채로 만든 세상은 그 근원에서도 왜 우리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 근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서 있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실 젊은 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만든 기성세대의 문제다라는 걸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별로 이 잘못에 기여를 거의 하지 않으셨던 신보성 의원님께서 자기가 직접 이걸 풀어서 우리한테 써주신 게 바로 이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들을 자꾸 사회에 이렇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이거를 컨센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느끼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경제 체제 자체가 자산 가격을 올라가는 걸 부양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는 게 옵티멀이고 그거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 한 번은 이제 뭐 저희 같은 뭐 학자들은 또 그런 걸 고민하라고 있는 뭐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연구하는 하라고 이제 시간을 주는 거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사실 학자들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좀 기존 체제에 좀 순응하기보다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제 순응적인 사람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뭐 하고 다닌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젊은 세대들이 우리 아이 포함해가지고 저희는 사실 살 만큼 살았어요. 저도 이제 은퇴까지 뭐 큰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다음에 그 다음의 세대 이게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네. 참 열심히 사는데 그게 그 열심이라는 게 본인의 휴먼 캐피탈을 늘려가는 데가 아니고 자산 정식에 너무 시간들을 많이 소중한 젊은 사실 젊을 때가 그렇죠. 제일 뭔가 인풋도 할- 많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조금 그런 게 기성세대로서 조금 맞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세대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그 근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구조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다. 네. 근데 이제 구조 건드리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에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그 근본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부채로 만든 세상. 네. 우리 신보성 작가님이 아주 귀한 책을 내주셔갖고 근데 별로 많이 안 팔렸어. 이런 책을 많이 읽어야 네. 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신 작가님한테 뭐 따로 뭐 이렇게 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학적 지식, 귀한 지식을 잘 집대성해서 저희한테 먹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신보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아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 좀 같이 나누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신보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